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버려진 폐가, 3년째 밤마다 끊이지 않는 곡소리. 사람들은 담을 쌓고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젊은 선비만이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귀신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비는 대답했습니다. 억울한 자가 있다면 그 억울함을 들어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지요. 그날 밤 선비가 폐가 안에서 마주한 진실은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연 곡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야담놀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고창 땅에 황산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지고 뒤로는 방장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선 아늑한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들판 가득 보리가 파랗게 물들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이삭이 바람에 출렁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사람들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따뜻한 곳이었지요. 그런데 마을 어귀, 느티나무 세 그루가 우거진 언덕 아래에 이상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한때는 기와지붕에 소슬대문까지 갖춘 번듯한 기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기와장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대문은 한쪽이 떨어져 삐걱거렸습니다. 담장 위로는 잡초가 무성히 자랐고 마당 안쪽은 오래된 쑥대가 사람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집이라 불렀습니다. 3년 전부터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 집에서 곡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흑흑. 낮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바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영락없이 사람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몹시 억울하고 서럽게 우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용기 있는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그 집을 살피러 갔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까지 다가섰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만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그 집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길도 새로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지 않으려고 밭두렁을 돌아서 다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렇게 황산마을에서 귀신집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금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청년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박진우였습니다. 나이는 23,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였습니다. 집시는 낡아서 발 뒤꿈치가 드러났고 등에 맨 보따리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반듯한 코에 도톰한 입술, 수염이 아직 덜 자란 얼굴에는 젊음과 학식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원래 한양의 변변찮은 선비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뜨셨고 어머니 홀로 바느질 품을 팔아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고마움을 알기에 박진우는 어릴 때부터 학문에 매달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끼니를 걸으면서도 글을 놓지 않았습니다. 3번의 과거 시험, 3번 모두 낙방이었습니다. 첫 번째 낙방에는 더 열심히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낙방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낙방 통보를 받는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몸져 누운 어머니를 바라보며 박진우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한양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방세도 밀렸고 쌀떡도 바닥났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인 전라도 고창으로 내려가 요양하고 박진우는 어머니를 친척댁에 맡겨두고 다음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마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황산마을에 도착한 첫날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마을 어귀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느티나무 언덕 아래 허물어진 기와집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낡고 쓸쓸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꽤 품격 있는 집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박진우가 지나가던 마을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노파는 흠칫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선비님, 그 집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귀신집이에요. 밤마다 곡소리가 나는 흉가라고요. 3년째 저러고 있는데 감히 발을 들이는 자가 없습니다. 귀신이요? 박진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귀신이라니. 책을 읽은 선비로서 쉽게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억울한 귀신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들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파는 기가 막힌 듯 혀를 찼습니다. 허이구, 서울 양반은 무서운 게 없나 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노파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버렸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어르신인 훈장 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80이 다 된 노인이었지만 눈빛이 맑고 목소리가 굵었습니다. 젊은이, 방금 한 말이 맞네. 최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억울한 자가 있다면 그 억울함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했지? 그 말이 맞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 두려우니까, 귀찮으니까, 자기 일이 아니니까. 박진우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 집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최노인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함이란 말이네. 풀어주지 않으면 썩어 들어가는 법이야. 하지만 그걸 풀어주려는 자도 용기가 있어야 하지. 용기가 없는 자는 억울함을 보고도 눈을 돌리게 되어 있어. 그리고 최노인은 덧붙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야.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살아있는 사람의 탐욕이지. 박진우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른 특유의 깊은 말씀이겠거니 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게 있는 말인지를 박진우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마을 외곽 초가집에 방 하나를 얻어 묵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홀로 사는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성격이 소탈하고 인심이 후했습니다. 박진우가 방세가 넉넉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하자 그 정직함이 마음에 들었던지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공부하는 선비 양반이라니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지요. 어차피 빈방이니 편하게 쓰세요. 박진우는 감사 인사를 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 하나와 촛대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박진우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황산마을은 작은 곳이었습니다. 20집 남짓한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대부분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들판으로 나가 저물녘에 돌아오는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끼리 반찬을 나누고 농번기에는 품앗이를 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 황산마을에서 단연 눈에 띄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번듯한 기와집. 대문 앞에 말뚝이 서 있고 하인 서넛이 드나드는 그 집의 주인은 최참봉이었습니다. 최참봉의 이름은 최만술이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었고 얼굴은 둥글럽적하니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배는 불룩하게 나왔고 목소리는 크고 거들먹거렸습니다. 황산마을에서 논밭을 제일 많이 가진 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절반이 그의 소작인이었고 나머지 절반도 그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마을에서 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색하기로는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물이었습니다. 소장료를 높게 매겼습니다. 흉년에도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빚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갚지 못한 소작인의 땅을 통째로 빼앗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자선을 베푸는 척했습니다. 마을 제사 때 떡 몇 개를 내놓으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관아에도 뇌물을 쥐어줘 원님과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최참봉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도령, 최석준이었습니다. 나이 25에 키는 컸지만 눈빛이 음흉했습니다. 아버지의 위세를 믿고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처녀들이 그를 보면 피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집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집에 얽힌 이야기는 숱하게 돌았습니다. 박진우는 동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귀동냥했습니다. 원래 저 집이 윤진사 댁이었잖아요. 한 아낙이 빨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윤진사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딸내미 하나 남았는데 그 아이 참 예뻤잖아요. 이름이 윤채선이었나? 그 처녀가 억울하게 죽었다잖아요. 도둑질을 했다고 누명을 쓰고. 세상에 그 얌전한 처자가 도둑질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요. 억울하게 죽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 원혼이 집에 붙어서 밤마다 우는 거래요. 애구머니나. 가엾어라. 박진우는 빨래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윤진사의 딸. 도둑질 누명. 억울한 죽음. 뭔가 석연치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우는 집주인 김씨 아주머니에게 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윤진사 어른은 이 마을에서 학식으로 존경받는 분이셨지요. 논밭은 많지 않아도 정직하고 바른 분이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채선이라고 정말 얌전하고 총명한 처자였어요. 글도 읽을 줄 알고 바느질 솜씨도 뛰어났지요. 윤진사 어른이 돌아가신 건 언제입니까? 4년 전이에요. 갑자기 병이 드셔서 허무하게 가셨지요. 돌아가신 후에 채선이 혼자 남았는데 이 마을에 채선이 어머니 쪽 친척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에 채선이가 갑자기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어떤 도둑질입니까? 최참봉댁 은비녀를 훔쳤다는 거였어요. 채선이 방에서 비녀가 나왔다고 했지요. 채선이는 펄펄 뛰며 억울하다고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최참봉이 관아에 신고를 했고 원님도 최참봉 편을 들었지요. 채선이는 장터에서 공개로 볼기를 맞았어요. 김씨 아주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수치를 견디지 못했던 거지요. 그날 밤 채선이가 우물에 몸을 던졌어요. 21살이었어요.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박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후로 집이 저렇게 된 겁니까? 채선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보려 했는데 그때부터 밤마다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서 아무도 발을 못 들였고 집은 점점 저렇게 폐가가 됐지요. 최참봉은 저 집터가 명당이라며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는데 귀신이 붙었다는 말에 그것도 포기했다더군요. 박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죽음, 은비녀, 최참봉, 관아, 뭔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이야기의 어딘가가 삐걱거렸습니다. 박진우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시가 넘어 사방이 고요해진 시각. 박진우는 책을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낮고 가냘픈 소리였습니다. 흑흑흑.
분명 곡소리였습니다. 박진우는 촛불을 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느티나무 언덕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허물어진 기와집 쪽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진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길이 그쪽으로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박진우는 마을에 머물며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정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참봉이 마을에서 어떤 인물인지, 윤진사 가문과 최참봉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씩 파악해 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진사가 살아있을 때 최참봉과 사이가 매우 나빴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참봉이 마을 공유지를 사유지로 만들려 할 때 윤진사가 홀로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진사가 돌아가시고 딸 채선이 혼자 남자마자 도둑질 누명 사건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의심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마을 길을 걷던 박진우는 골목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참봉의 아들 최석준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호럼 입은 씨를 골목에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으라니까요. 이자가 2배로 불었어요. 이번 달 안으로 못 갚으면 논을 내놔야 합니다. 분씨 할머니는 몸을 떨었습니다. 도련님, 제발이요. 올 농사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더 이상 봐줄 수 없소. 아버지께서 단단히 이르셨습니다. 박진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큼 걸어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잠깐요. 최석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이 마을에 잠시 머무는 선비입니다. 그런데 빚독촉이 너무 심한 것 같군요.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셨습니까? 최석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감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 당신이 뭔데요? 억울한 이가 있으면 거들어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최석준은 눈을 부라리며 박진우를 한참 쏘아보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두고 봐요. 최석준이 가고 나서 분씨 할머니는 박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도련님 조심하세요. 최참봉은 앙심을 품는 사람이에요. 저 집 윤진사 딸도.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선이 그 아이 진짜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절대 도둑질할 아이가 아니에요. 비녀는 누군가 일부러 갖다 놓은 게 틀림없어요. 박진우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누가 갖다 놓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없어요. 그냥 느낌이지요. 최참봉이 채선이 집터를 탐내고 있었거든요. 채선이만 없어지면 그 집터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박진우는 그날 밤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채선이 억울하다. 비녀는 누군가 심어두었다. 최참봉이 집터를 탐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시가 지났을 때 다시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박진우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집주인 김씨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귀신집에 가볼 생각입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밥상을 들다가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뭐라고요? 폐가에 가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김씨 아주머니는 손을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그 집에 들어갔다가 멀쩡히 나온 사람이 없어요. 3년 전에 마을 청년 셋이 술기운에 들어갔다가
혼이 빠져나왔지요. 그중 하나는 보름 동안 앓다가 겨우 살아났고요. 저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선비님. 박진우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채선이 아가씨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원혼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산 사람의 도리입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선비님 말이 맞기는 해요. 채선이 그 아이 억울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귀신은 귀신이에요. 아무리 선한 귀신이라도 사람 눈앞에 나타나면 그날 오후 박진우는 훈장 최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최노인은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박진우를 보고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서 오게. 자리에 앉게. 박진우는 앉아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채선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 최참봉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폐가에 들어가 진실을 알아보고 싶다는 것을 최노인은 묵묵히 듣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무섭지 않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자를 외면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최노인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사실 최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나는 윤진사와 오랜 벗이었네.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야. 채선이가 어릴 때부터 보아온 아이고 그 아이가 도둑질을 했다는 말 나는 단 한 번도 믿지 않았어. 그렇다면 어르신도 최참봉이 의심스러우신 겁니까? 최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만술이 윤진사 집 터를 탐낸 것은 오래된 일이야. 그 집 터에 샘이 있거든.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샘이야. 그 샘물을 끌어다 쓰면 논밭이 3배는 늘어. 윤진사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손을 못 댔지. 하지만 채선이 혼자 남았을 때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었다면 내가 진작관아에 고발했겠지. 없어. 모두 감쪽같이 숨겼어. 최노인은 박진우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지. 나는 말리지 않겠어. 하지만 한 가지 당부가 있네. 말씀해 주십시오. 채선이 홀령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게. 원한이 깊은 귀신일수록 진심으로 대하면 통하는 법이야. 채선이는 악한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그날 저녁 해가 지기 전에 마을 청년 하나가 박진우를 찾아왔습니다. 최참봉 집의 머슴인 덕칠이었습니다. 덕칠은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선비 어른 조심하세요. 오늘 낮에 최 도련님이 아버지께 선비 어른 얘기를 했어요. 귀신 집에 간다는 소문이 났나 봐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최참봉 어른이 안 좋은 낯빛을 하셨어요. 뭔가 꾸미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 집에서 오래 살아서 눈치로 알아요. 최참봉 어른이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하인들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시키거든요. 박진우는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덕칠씨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덕칠이 가고 나서 박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참봉이 무언가를 꾸민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까지 말아야 할까? 조심해야 할까? 하지만 박진우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물러선다면 그것은 채선이를 2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어 사방이 어두웠습니다. 바람은 차고 날카로웠습니다. 대나무 숲이 스산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진우는 등잔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방문 앞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제발 조심하세요. 예, 다녀오겠습니다. 박진우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느티나무 언덕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발밑에 돌부리가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티나무 세 그루가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부스럭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폐가의 대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한쪽이 떨어진 문짝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박진우는 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몹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겁쟁이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향해 나아갈 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당연한 감각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최선 씨, 저는 당신의 억울함을 들으러 왔습니다. 두렵다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쑥대와 자풀로 가득했습니다. 등잔빛에 마당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마루는 반쯤 썩어 삐걱거렸고 처마는 무너져 내린 곳이 있었습니다. 우물 하나가 마당 한편에 있었습니다. 채선이 몸을 던졌다는 그 우물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우물 앞에 서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뚝 멈추었습니다. 사방이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낮고 가냘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흑흑. 소리는 안채 쪽에서 났습니다. 박진우는 등잔을 높이 들고 마루를 조심조심 밟으며 안채로 향했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소리는 분명 그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최선 씨,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입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들으러 왔습니다. 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박진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등잔빛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싸늘하고 무거운 기운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창호지를 바른 창문 앞에 한 처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20 초반의 얼굴,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깊고 맑았습니다. 저고리는 희고 치마는 남색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비서 쪽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두 뺨에 가득했습니다. 박진우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형체가 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목소리는 낮고 가냘팠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박진우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두려울 것 같아서요. 혼자 이 집에 갇혀서 3년을 우셨잖습니까? 형체가 멈칫했습니다. 저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쌍하다기보다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형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훔친 일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우는 방 안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공손히 앉았습니다. 등잔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채선의 홀령을 마주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채선의 홀령은 한참 동안 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의심과 경계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선비는 두려워하면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채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최참봉이 찾아왔습니다. 이 집 터를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당 우물 때문이었지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팔 수 없었으니까요. 박진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물건을 훔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채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최참봉이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제 방을 뒤졌습니다. 관아 포졸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이불 밑에서 은비녀가 나왔습니다. 저는 본 적도 없는 비녀였습니다. 누군가 심어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비녀를 심어놓은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채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서. 박진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증거를 찾겠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채선의 홀령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시려는 겁니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라도 억울하면 억울하지 않게 해드려야죠. 살아있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날 밤 박진우와 채선의 홀령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채선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누가 방에 들어왔는지, 어떤 방법으로 비녀가 심어졌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최참봉 집 곳간 뒤에 땅을 판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 문서들이 묻혀 있을 것입니다. 이 집 터에 대한 원래 소유권 문서들입니다. 그 문서들을 찾으면 박진우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박진우는 폐가를 나섰습니다. 채선의 홀령은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박진우가 돌아보자 채선이 낮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최참봉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박진우는 어둠 속을 걸어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훈장 최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채선의 홀령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최노인은 눈을 크게 뜨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채선이를 만났다고? 예.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참봉 집 곳간 뒤에 문서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최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 문서가 맞다면 윤 진사가 살아있을 때 작성한 토지 문서들일 것이야. 최만술이 그걸 훔쳐 숨겼을 거야. 그 문서들이 있으면 윤 진사 집터가 원래 채선이 것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 그 문서를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최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쉽지 않아. 최만술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겠습니까? 최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 하지만 자네가 위험을 감수해야 해. 박진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부터 박진우의 조용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로 박진우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최참봉에게 빚을 진 소작인들, 최참봉에게 땅을 빼앗긴 집안들, 오랫동안 최참봉의 횡포를 지켜봐온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참봉 어른이 알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른이 보복을 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하지만 박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갔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씩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씨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비녀 사건 날 제가 최찬봉 집 하인이 채선이 집 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낮에 몰래요. 뭔가 들고 갔는데 그 하인의 이름이 뭡니까? 복만이라고 지금은 최찬봉 집을 나갔어요. 어딘가 다른 마을에 살 텐데 박진우는 그 단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인근 마을에서 복만을 찾아냈습니다. 복만은 지금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찾아가자 처음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십시오. 복만 씨, 저는 당신을 협박하러 온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은 채선이 아가씨의 한을 풀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채선이 아가씨를 기억하십니까? 문 안쪽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복만은 50이 넘은 사내였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눈빛이 괴로워 보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박진우가 자리에 앉자 복만은 한참 동안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찬봉 어른이 시켰습니다. 채선이 방에 비녀를 숨겨놓으라고 돈을 많이 주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아이들이 굶고 있어서 복만은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비녀를 채선이 방 이불 밑에 숨겨놓았습니다. 채선이가 없는 시간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그리고 그 길로 최찬봉 어른에게 알렸습니다. 그날 밤 채선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뒤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박진우는 복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만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채선이 아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주신다면 죄를 씻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복만은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남았습니다. 최찬봉 집 곳간 뒤에 묻힌 문서를 손에 넣는 일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알려준 방법이 있었습니다. 마을 제사가 닷새 후로 잡혀 있었습니다. 마을 제사 때 최찬봉 집에서는 재물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제사 준비로 바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박진우는 덕칠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덕칠 씨, 부탁이 있습니다. 덕칠은 박진우의 이야기를 듣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곳간 뒤에 땅을 팠다고요? 저도 한번 그쪽에서 이상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최찬봉 어른이 혼자 그쪽에서 뭔가 하는 걸 봤는데 제가 가니까 화를 내면서 쫓아냈거든요. 제사날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덕칠은 결심하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제사 이틀 전에 박진우는 다시 폐가를 찾았습니다. 채선의 홀령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덜 슬퍼 보였습니다. 박진우가 복만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자 채선의 홀령은 눈을 감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괴로웠겠지요. 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때가 있으니까요. 저는 다만 채선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만 밝혀지면 됩니다. 도둑의 누명을 쓰고 죽었다는 그 오명만 벗겨지면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이 잠시 박진우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선비 어른,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문서는 곡간 뒤 큰 돌 옆에 묻혀 있습니다. 항아리 안에 넣어서요. 그 항아리 안에는 문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인장도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문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선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 반쪽짜리 옥패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 옥패의 나머지 반쪽은 아버지의 절친한 버신 최훈장 어르신이 갖고 계십니다. 두 쪽을 합치면 윤진사 가문의 표식이 됩니다. 박진우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선이 옥패를 건넸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옥이 손바닥에 놓였습니다. 드디어 제사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제사는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앞에서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최참봉도 체면상 제사에 나와야 했습니다. 최참봉의 아들 최석준도 함께 나왔습니다. 최참봉 집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덕칠은 곳간 열쇠를 구실을 붙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제사 인파에 섞여 있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돌아 최참봉 집 담을 넘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빠르게 곳간 뒤로 갔습니다. 큰 돌이 보였습니다. 무거운 돌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땅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땅을 팠습니다. 손톱에 흙이 끼었습니다. 한 뼘, 두 뼘,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항아리였습니다. 박진우는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기름종이에 쌓인 문서 묶음과 인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장에는 윤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보따리에 항아리를 싸서 담장을 넘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담을 넘어 뒤를 돌아서는 순간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석준이었습니다. 제사 자리에 있었어야 할 최석준이 골목 어귀에 서서 박진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이거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군. 박진우는 보따리를 꽉 쥐었습니다. 선비님,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석준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해야겠군요. 그 말을 남기고 최석준은 돌아섰습니다. 박진우는 곧장 최노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최노인은 문서를 펼쳐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맞네. 이것이 맞아. 윤진사의 필체야. 이 토지 문서는 분명 이 집 터에 대한 원소유권 문서야. 그리고 이 인장. 최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인장을 받았습니다. 윤진사 인장이야. 틀림없어. 박진우는 최선에게서 받은 옥패를 꺼냈습니다. 최노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났는가? 최선 씨에게서 받았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어르신이 갖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최노인은 잠시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보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반쪽 옥패가 나왔습니다. 박진우가 두 옥패를 맞추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완전한 옥패가 되었습니다. 옥패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충신지가 충직하고 신에 있는 집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옥패와 문서와 인장, 그리고 복만의 증언과 제 증언까지 합치면 관아에 고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으로 최만수를 고발할 수 있어. 하지만 최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고을 원님이 최만술과 오랜 친분이 있어. 지난번에 최선이 사건 때도
최만술 편을 든 인물이야. 이 원님에게 고발해서는 소용이 없어.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해. 전라 감사에게 올려야 합니까? 그래야 해. 전라 감사에게 직소해야 해. 하지만 감사에게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아. 박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날은 가짜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문서를 손에 넣었고 증인도 확보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는 처음으로 가슴 가득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그날 밤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최참봉이 움직였습니다. 최석준에게 보고를 받은 최참봉은 얼굴이 새파래졌다가 이내 시뻘개졌습니다. 이 선비놈이 감히. 최참봉은 즉시 신복 하인 둘을 불렀습니다. 그 선비가 훔쳐간 물건들을 도로 가져와라. 방법은 내 놈들이 알아서 해. 신복들은 그날 밤 박진우의 숙소로 몰래 찾아왔습니다. 박진우는 문서를 소중하게 보자기에 싸서 바닥 아래 마루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방 안에 잠을 청하는 척하면서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박진우는 눈을 감은 채 귀를 세웠습니다.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누군가 발소리를 죽이며 들어왔습니다. 박진우는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마루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루 밑을 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박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기 섰거라. 어둠 속에서 덩치 큰 사내 둘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진우가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사내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최참봉 집 신복들이었습니다. 최참봉이 보냈군요. 사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박진우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참봉이 다음 수를 쓰기 전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최노인의 집을 찾아가려는데 마을 어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박선비가 귀신집에 드나들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대요. 귀신에 씌었다는 거 아닌가요? 최참봉 어른이 그러셨는데 박선비가 귀신한테 홀려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요. 박진우는 멈추었습니다. 최참봉이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를 귀신의 신 미치광이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진우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최노인의 집에 도착하니 최노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자네 어젯밤 일 들었네. 그리고 지금 소문도 들었겠지. 예. 최만술이 원님에게도 달려갔어. 박선비가 남의 집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거야. 곳간 뒤에 묻어둔 자기 물건을 선비가 훔쳐갔다는 논리야. 박진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최만술이라는 자야. 원님이 내일 박선비를 잡아오라고 포조를 보낼 것 같아. 박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관하로 끌려가면 끝입니다. 최참봉이 원님과 짜고 있는 이상. 맞아. 하지만 자네에게는 문서가 있어. 문서를 어떻게든 보존해야 해. 그 순간 덕칠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선비 어른, 큰일 났습니다. 복만이가 다시 입을 닫았어요. 뭐라고요? 최참봉 어른이 복만에게 사람을 보냈답니다. 돈을 잔뜩 쥐어주면서 만약 증언을 하면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대요. 복만이 무서워서 증언을 못하겠다고요. 박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증인이 사라졌습니다. 곳간에서 문서를 꺼내온 것도 도둑질로 둔갑할 판이었습니다. 관하는 최참봉 편이었습니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오후 박진우가 숙소에 돌아왔을 때 김씨 아주머니가 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저도 최참봉한테 불려갔어요. 박선비를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집 빚을 당장 갚으라고 했어요. 저는 빚을 갚을 돈이 없는데. 박진우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도련님 때문이 아니에요. 최참봉이 나쁜 거지요. 하지만 저도 무섭고. 김씨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밤 제가 짐을 빼겠습니다. 아주머니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박진우는 보따리를 들고 최노인의 집 사랑방으로 옮겼습니다. 최노인이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그날 밤 최노인의 집단 밖에서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창문을 깨고 들어온 돌에는 쪽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마을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어미가 어찌 될지 모른다. 박진우는 쪽지를 읽고 손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가까운 친척댁에 맡겨둔 어머니.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볼모로 삼는 것은 비겁하고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히. 최노인이 쪽지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최만술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르신,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네 어머니도 제가 옳은 일을 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박진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포졸 3명이 최노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진우라는 자가 있소? 도둑질 혐의로 관아에 함께 가야겠소. 박진우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노인이 나가서 포졸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내가 보증인이 되겠소. 이 선비는 결코 도둑이 아니오. 어르신, 원님의 명령이오. 막지 마시오. 박진우는 방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관아로 가면 최참봉의 손에 놀아나게 됩니다. 문서도 빼앗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면 정말로 죄인이 됩니다. 박진우는 문서 보따리를 최노인에게 맡기고 방을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포졸들이 박진우를 에워쌌습니다. 최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야. 포기하지 말게. 관아에 도착하자 원님이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 이놈, 최참봉댁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지? 어서 실토하렸다. 박진우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도둑질을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죽은 윤채선 씨의 한을 풀어줄 증거를 찾았을 뿐입니다. 원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닥치거라. 귀신집에나 드나들던 미치광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소인을 미치광이로 부르시기 전에 소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원님은 손을 들어 물랑에게 신호를 했습니다. 입부터 막아라. 물랑이 다가왔습니다. 박진우는 뒤로 물러서다가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관아 창고에 갇혔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서 박진우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문서는 최노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없었습니다. 원님은 최참봉 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딘가에서 위협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관아 창고 안은 축축하고 어두웠습니다. 달빛 한 줄기가 작은 창으로 비쳐들었습니다. 박진우는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복만은 입을 닫았습니다. 원님은 저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빚으로 협박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최참봉이 원님을 시켜 최 노인의 집에서 문서도 빼앗아갈 것이었습니다. 문서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바닥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모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고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쥐가 달리는 소리처럼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그러더니 창 틈으로 쪽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우는 달빛 아래에서 쪽지를 읽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길이 있습니다. 최 훈장 어르신이 내일 새벽 전라 감사에게 직소를 올리러 출발하십니다. 덕칠올림. 박진우는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최 노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서 박진우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쪽지를 읽고 나서 조금씩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고 안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박진우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달빛이 비추는 창 아래에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최선이었습니다. 홀령은 창고 안에서 박진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눈물은 없었습니다. 감사의 눈이 번득였습니다. 최만술, 할 말이 있느냐? 최참봉은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많던 거들먹거림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소인은 증거가 넘쳐나고 증인이 줄을 섰다. 네 이놈. 감사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윤채선을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윤진사 가문이 문서를 훔쳐 은닉하고 관아를 매수하여 무고한 자를 가두게 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냐? 최참봉은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이옵니다. 원님. 감사가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님은 얼굴이 새파란 채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예. 내 놈은 관아의 공정한 심판자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의 하수인이 되었다. 이것도 부인하겠느냐? 원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더 낮게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만수를 포박하라. 그리고 원님 직에서 물러나게 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최참봉이 버둥거렸습니다. 이럴 수 없소. 내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지 아시오.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다 내놓을 테니 한 번만. 포졸이 최참봉의 팔을 비틀어 포박했습니다. 이놈, 어서 끌어라. 최석준이 앞으로 달려나오려 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다른 포졸들이 최석준도 막아섰습니다. 최참봉은 마당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였습니다. 살려주시오. 살려줘요. 내가 잘못했소. 잘못했단 말이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감사가 명을 내렸습니다. 최만술의 죄목을 낱낱이 신문하라. 첫째, 양민을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 둘째, 관문서를 훔쳐 은닉한 죄. 셋째, 관아를 매수한 죄. 넷째, 증인을 협박한 죄. 이 모든 죄가 명백하게 밝혀졌으니 엄히 다스려라. 최참봉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박진우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저 입에서 나오는구나. 억울하게 죽은 채선이에게 해야 할 그 말이. 신문은 사흘간 이루어졌습니다. 최참봉은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복만의 증언, 덕칠의 증언, 문서와 인장, 옥패, 그리고 마을 소작인들의 집단 증언 앞에서 하나씩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윤진사 집 터의 샘을 탐냈다는 것. 채선이 혼자 남자 비녀를 심어 도둑 누명을 씌웠다는 것. 원님에게 뇌물을 써서 편을 들게 했다는 것. 그리고 채선이 죽고 나서도 집터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귀신 소문 때문이었다는 것. 최참봉의 가사는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곤장을 맞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최참봉이 마을을 떠나는 날 아들 최석준도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망하자마자 재산을 챙겨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최참봉은 혼자 떠나야 했습니다. 한때 마을 최고의 부자로 군림하던 자가 이제 보따리 하나를 들고 터벅터벅 마을을 나섰습니다. 지나가던 분 씨 할머니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덕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소작인들도 침묵으로 글을 보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이후 소문에 의하면 최참봉은 고을고을을 떠돌다가 구걸로 연명했다고 합니다. 평생 남의 것을 탐내며 살았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원님은 직위를 박탈당하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윤채선의 억울한 누명은 공식적으로 벗겨졌습니다. 감사는 명을 내렸습니다. 윤진사의 가문을 회복하고 채선의 억울한 죽음을 기록에 남겨라. 이 집 터는 원래 주인인 윤씨 가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박진우는 그 명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고요한 표정이었습니다. 선비 어른, 채선 씨, 포기하려 하셨습니까? 박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채선이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그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죽는 날 밤 우물 앞에 서서 저도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면 누군가 들어줄 것이라고, 진실은 언제든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빨리 포기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에 갇혀서야 깨달았습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있다는 것을. 박진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최 훈장 어르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희망이 있습니다. 박진우는 문득 최 노인이 처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야.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살아있는 사람의 탐욕이지. 그렇습니다. 최참봉은 살아있는 사람의 탐욕으로 한 처녀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결국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갇혀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관아 안에 있다는 것은 원님 앞에서 직접 말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노인이 감사에게 직소를 올린다면 감사가 이 고을로 내려올 것이었습니다. 감사가 내려오는 날 박진우가 관아 안에 있으면 직접 진정서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눈을 떴습니다. 채선 씨,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났습니다. 채선의 홀령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억울함 속에 갇혀있던 처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빛이 났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선비 어른은 포기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채선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박진우는 창밖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지지 않겠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진우는 밤을 새워 창고 안에서 진정서를 썼습니다. 소매를 뜯어 헝겊에 먹을 갈아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최선이 억울하게 죽은 경위, 최참봉이 꾸민 음모의 과정, 문서의 존재, 복만의 증언 철회 경위, 그리고 원님의 부당한 처우,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관아 창고 안에서 박진우는 기다렸습니다. 포졸이 가져다주는 물과 밥 한 그릇으로 버텼습니다.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오전이었습니다. 관아 마당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 옥문이 열렸습니다. 포졸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오시오. 감사 어른이 오셨소. 박진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옥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햇빛에 부셨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전라 감사의 행차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관리와 무관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당상의 전라 감사가 좌정해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눈빛이 날카롭고 인상이 강직해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감사 옆에는 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박진우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감사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참봉도 와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처음에는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아 마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점점 표정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감사가 박진우를 보았습니다. 저자가 박진우라는 선비냐? 예. 소인이 박진우입니다. 노인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직접 들어보겠다. 박진우는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진정서를 꺼냈습니다. 감사 어른, 이것을 읽어주십시오. 감사는 진정서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만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감사가 진정서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문서는 어디 있느냐? 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보자기를 풀어 문서 묶음과 인장을 바쳤습니다. 감사가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장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쪽 옥패를 합쳐보았습니다. 감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감사가 최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만술이라는 자가 누구냐? 최참봉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전히 거들먹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소인이 최만술입니다. 이 문서를 본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처음 보는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가 내 집 곳간 뒤에 묻혀 있던 것은 어찌 된 일이냐? 최참봉이 움찔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누가 거기 묻어놓은 것이겠지요. 감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그렇다면 윤채선이 도둑질을 했다는 물증은 어디서 나왔느냐? 소인의 집에서 은비녀가 나왔습니다. 관아 포졸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비녀를 채선의 방에 가져다 놓은 자는 없느냐? 그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감사가 포졸에게 손짓했습니다. 복만이라는 자를 데려오라. 최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포졸 2명이 복만을 끌어왔습니다. 복만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감사가 복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복만이라는 자가 내냐? 예. 사실대로 말하라. 거짓을 고하면 엄히 다스릴 것이다. 하지만 사실을 고하면 관대히 볼 것이다. 복만이 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참봉이 눈빛으로 협박했습니다.
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만의 눈이 박진우에게 닿았습니다. 박진우는 말없이 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재촉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복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소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최참봉 어른의 명을 받아 채선이 방에 비녀를 숨겨놓았습니다. 돈을 받고 한 짓입니다. 그 죄가 크옵니다. 마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참봉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 미친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나는 그런 명령을 내린 일이 없다. 거짓말이요. 마당 뒤편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덕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분씨 할머니가 마을 소작인 서넛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소인도 그날 최참봉 집 하인이 채선이 집 쪽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분씨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최참봉 어른이 복만에게 돈을 건네는 것을 봤습니다. 덕칠이 나섰습니다. 소인들은 최참봉 어른에게 빼앗긴 토지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증언합니다. 소작인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마당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참봉의 신복들도 하나둘씩 시선을 내리깔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눈이 번득였습니다. 최만술, 할 말이 있느냐? 최참봉은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많던 거들먹거림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소인은 증거가 넘쳐나고 증인이 줄을 섰다. 네 이놈. 감사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윤채선을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윤진사 가문의 문서를 훔쳐 은닉하고 관아를 매수하여 무고한 자를 가두게 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냐? 최참봉은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이옵니다. 원님. 감사가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님은 얼굴이 새파란 채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예. 내 놈은 관아의 공정한 심판자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의 하수인이 되었다. 이것도 부인하겠느냐? 원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더 낮게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만수를 포박하라. 그리고 원님 직에서 물러나게 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최참봉이 버둥거렸습니다. 이럴 수 없소. 내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지 아시오.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다 내놓을 테니 한 번만. 포졸이 최참봉의 팔을 비틀어 포박했습니다. 이놈, 어서 끌어라. 최석준이 앞으로 달려나오려 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다른 포졸들이 최석준도 막아섰습니다. 최참봉은 마당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였습니다. 살려주시오. 살려줘요. 내가 잘못했소. 잘못했단 말이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감사가 명을 내렸습니다. 최만술의 죄목을 낱낱이 신문하라. 첫째, 양민을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 둘째, 관문서를 훔쳐 은닉한 죄. 셋째, 관아를 매수한 죄. 넷째, 증인을 협박한 죄. 이 모든 죄가 명백하게 밝혀졌으니 엄히 다스려라. 최참봉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박진우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저 입에서 나오는구나. 억울하게 죽은 채선이에게 해야 할 그 말이. 신문은 사흘간 이루어졌습니다. 최참봉은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복만의 증언, 덕칠의 증언, 문서와 인장, 옥패,
그리고 마을 소작인들의 집단 증언 앞에서 하나씩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윤진사 집 터의 샘을 탐냈다는 것. 채선이 혼자 남자 비녀를 심어 도둑 누명을 씌웠다는 것. 원님에게 뇌물을 써서 편을 들게 했다는 것. 그리고 채선이 죽고 나서도 집터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귀신 소문 때문이었다는 것. 최참봉의 가사는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곤장을 맞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최참봉이 마을을 떠나는 날 아들 최석준도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망하자마자 재산을 챙겨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최참봉은 혼자 떠나야 했습니다. 한때 마을 최고의 부자로 군림하던 자가 이제 보따리 하나를 들고 터벅터벅 마을을 나섰습니다. 지나가던 분 시할머니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덕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소작인들도 침묵으로 글을 보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이후 소문에 의하면 최참봉은 고을고을을 떠돌다가 구걸로 연명했다고 합니다. 평생 남의 것을 탐내며 살았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원님은 직위를 박탈당하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윤채선의 억울한 누명은 공식적으로 벗겨졌습니다. 감사는 명을 내렸습니다. 윤진사의 가문을 회복하고 채선의 억울한 죽음을 기록에 남겨라. 이 집 터는 원래 주인인 윤씨 가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박진우는 그 명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다시 폐가를 찾았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채선 씨, 박진우가 낮게 불렀습니다. 잠시 후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채선의 홀령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눈에 눈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요하고 평온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채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이전보다 가볍고 맑았습니다. 도둑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감사 어른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채선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는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선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잘 가십시오.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채선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형체가 점점 밝아졌습니다. 달빛과 섞이듯 희어졌습니다. 선비 어른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실 겁니다.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쑥대밭이던 마당에서 이상하게도 풀꽃 향기가 났습니다. 박진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한양 과거 시험장. 수백 명의 선비들이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집신이 아니었습니다. 반듯한 관복을 갖추어 입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진우는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의 박진우는 과거에 장원 급제했습니다. 황산마을에도 봄이 왔습니다. 느티나무 언덕 아래 폐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집을 고쳤습니다. 무너진 기와를 올리고 담장을 쌓고 잡초를 걷어냈습니다. 마당 우물 옆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마당 가운데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윤채선 지묘.
채선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기리는 비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 세웠습니다. 봄마다 꽃을 올렸습니다. 최노인은 비석 앞에 서서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흐려졌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진사님, 이제 딸이 한을 풀었으니 편히 쉬십시오. 한양에서 박진우의 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들이 장원 급제 소식을 들은 날 어머니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시 할머니는 최참봉에게 빼앗겼던 논 두마지기를 돌려받았습니다. 덕칠은 성실히 일하여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복만은 이후 다시는 거짓된 일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황산마을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들판으로 나가고 저물면 돌아오는 이웃끼리 기대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을로 느티나무 새 그루는 그에도 어김없이 풍성한 잎을 피웠습니다. 바람이 불면 잎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억눌렸던 무언가가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처럼 억울함이란 풀어주지 않으면 썩어 들어가는 법이라고 최 훈장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박진우가 배운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억울함은 혼자 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한 사람, 두려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야 비로소 억울함이 풀린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탐욕이요. 귀신보다 강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용기와 의리입니다. 3년 동안 폐가에 갇혀 울었던 한 처녀의 원호는 그렇게 한 선비의 용기로 비로소 회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다시 한 사람,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마을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용기 하나를 심어드렸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